리벤지는 불행한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악한 힘의 도움을 받아 복수하는 로맨틱 공포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지 트른카 감독님과 다수의 작품을 함께 만들었던 체코 애니메이터 이지 브르데카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고전 애니메이션인데다가 자료도 많지 않은 작품이지만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리벤지에서 시인의 공개 처형 장면은 꽤나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중세시대 유럽에선 공개 처형을 관람하는 게 일종의 놀이문화였습니다. 인권의식이 지금보다 부족하기도 했거니와 오락거리가 부족했던 중세시대엔 공개 처형을 즐거운 오락거리로 여기기도 했다는데요. 공개 처형이 행해지는 날이면 나들이 나가듯 온 가족이 처형장으로 향했고 그렇게 수만 명이 모여 즐겁게 구경했다고 하죠. 그것도 모자라 사형수가 흘린 피를 빵에 적셔 먹거나 교수대를 만드는 데 사용된 못을 빼가면 행운이 온다는 미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에선 어린아이가 손으로 사형수를 만지면 행복을 가져다주고 교수대의 나무 조각을 이쑤시개처럼 사용하면 치통이 생기지 않는다는 미신도 널리 퍼져 있었다는데요. 독일에선 사형수를 몸에 달아 죽인 밧줄이 집안의 행복을 가져다주고 프랑스에선 사형수의 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준다는 미신도 생겨났죠. 1788년 영국에선 사형당한 죄수의 시신을 군중들이 달려들어 부위별로 나누어 가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선술집 주인은 사형수의 머리를 가져가 자신의 가게에 걸어놓고 손님들을 끌어모으기도 했다는데요. 윌리엄 호가스의 타이번 광장으로의 행렬이란 사파를 보면 그 당시 공개 처형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더욱 잘 알 수 있죠. 사파의 뒤쪽으로 교수대가 보이고 그 옆으로 사람들이 가득 들어찬 관람석이 있습니다. 교수대 앞으로 수많은 구경꾼들과 만취한 사람들이 섞인 혼잡한 모습은 마치 공개 처형은 뒷전인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또한 술이나 케이크, 과일을 파는 먹거리 장수들이 뒤섞여 시끌벅적한 모습을 하고 있죠. 교수대만 없었다면 마치 동네 잔칫날 같은 풍경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러한 모습에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데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대중들이 가장 비인간적인 짓거리를 자행했다. 괴성을 지르고 떠들썩하게 웃고 서로에게, 특히 같은 인간의 불행에 연민을 보내는 소수에게 눈뭉치를 던지는 행위 말이다. 시인이 죽자 몸에서 떨어져 나와 마법사에게 복수하는 시인의 오른손은 리벤지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몸이 없어도 혼자서 돌아다니거나 주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무서운 손의 이미지는 1920년에 쓰인 모리스 르나르님의 소설 올락의 손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 소설은 1924년에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올락의 손은 피아니스트 올락이 열차사고로 양손을 잃은 뒤 손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락의 손 이식 수술은 잘 됐지만 손의 원래 주인이 최근 사형당한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후 올락은 살인자의 악한 마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죠. 당시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올락의 손은 1935년 미국에서 매드러브라는 영화로 리메이크됐고 1960년 프랑스와 영국의 합작 영화로 또 리메이크됐으며 1962년 미국에서 낯선 이의 손이라는 영화로 또다시 리메이크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도 정신의 지배를 벗어난 무서운 손에 관한 얘기는 계속 영화로 만들어졌죠. 5손가락을 지닌 괴수, 기어다니는 손, 악마의 손, 크레이지 핸드,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검은 손 등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리벤지에 등장하는 2개의 조각상은 그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시인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시인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인이 여인에게 시를 낭송해주던 때 그의 뒤로 보이는 첫 번째 조각상은 아마도 아폴론 조각상인 것 같습니다. 요존 다프네에게 반한 아폴론은 그녀를 쫓아다니지만 아폴론을 사랑하지 않았던 다프네는 아폴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차라리 월계수나무가 돼버렸다는 신화 때문인데요. 짝사랑에 빠진 시인의 모습과 아폴론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죠. 또한 다프네가 월계수나무가 되자
아폴로는 이후로 전쟁과 경기의 승리자들에게 월계수 가지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었다는데요. 시인의 상상 속에서 여인이 시인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봐도 역시 이 조각상이 아폴론 조각상일 거란 추측을 하게 되죠. 또한 기사에 의해 조각상에 매달려 모욕을 받던 시인이 조각상의 오른손이 잘려나간 뒤에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 훗날 시인의 오른손이 잘려나갈 것임을, 그리고 그 오른손이 잘려나간 뒤에야 비로소 시인이 복수심에서 벗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보입니다. 시인이 기사에게 복수하려고 서 있던 광장의 두 번째 조각상은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아틀라스 조각상인데요. 아틀라스는 티탄 신족 편에 서서 제우스에게 대항했지만 티탄 신족이 제우스에게 지자 그걸로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형벌을 받게 됐죠. 아틀라스 조각상 역시 기사를 죽이고 결국 형벌을 받게 되는 시인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원제목 폼스타는 체코어로 복수를 뜻하는 말인데요. 즉 리벤지는 복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허망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열렬히 사랑을 고백하는 동안 여인은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태도는 누가 봐도 시인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요. 반면 기사를 만나자마자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가 하면 기사의 웃음에 속내를 모두 드러낼 만큼 그에게 푹 빠져버렸죠. 이렇게 보면 시인이 여인과 기사의 사랑의 방해꾼인 겁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기사가 자신의 사랑을 방해했다며 복수심에 불타올랐죠. 또한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모욕을 당한 데 대한 복수라 해도 그게 살인이라면 너무 과한 반응일 텐데요. 리벤지는 우리가 복수심에 불탈 때도 이런 식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게 만들죠. 또한 아름다운 시를 쓰던 시인의 마음은 복수를 다짐하며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시인의 방에 켜져 있던 촛불이 꺼지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표현되는데요. 또한 시인이 시를 적던 종이가 몰아치는 폭풍 후에 날아올라 박쥐로 변하는 모습은 어둠에 침식된 시인이 이제 더 이상은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시인은 기사가 아닐진데 펜을 버리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를 통해 볼 때 시인의 복수가 과연 시인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보게 만들죠. 또한 기사를 죽이고 결국 시인도 처형을 당하게 됨으로써 복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빨갛게 불타던 복수의 손이 때가 되면 지고 마는 낙엽으로 변해버리는 건 또 한 번 복수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시인의 오른손이 낙엽이 돼 찾아간 그녀의 구두 옆엔 이미 다른 남자의 신발이 놓여 있었죠. 이는 어차피 얻을 수 없는 사랑을 위한 시인의 복수가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이었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리벤지의 시작 부분은 세상에 널려있는 악마의 모습이 비추어집니다. 지붕 위에 앉아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악마들은 기회만 생기면 사람들을 현혹해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요. 이는 어떤 인간이든 악마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시인이 사랑에 푹 빠져있을 때 광장에 매달려있던 교수형당한 시체는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시인의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이기도 한데요. 이렇듯 언제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이지만 남의 죄와 불행을 비웃고 즐기는 것 또한 인간이었죠. 어린 아기가 교수형당하는 시인을 잘 볼 수 있도록 들어올린 엄마나 교수형 장면을 더 잘 보기 위해 안경을 쓰는 노인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또한 시인이 교수형 당하자 오페라 구경이라도 하듯 박수를 치는 장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데요. 이는 누군가의 불행을 구경거리 또는 놀이거리 삼아 웃고 떠들던 당시의 공개 처형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한편 비정하고 잔인한 인간의 내면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